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도 0시 기준 3,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2,68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5주 동안 38명의 확진자가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 서울은 80%를 넘어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소상공인 피해에 선별 지원을 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를 꼽았는데 반대 여론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정부와 소모적인 논쟁을 벌인 것에 대해 책임지라며 비난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를 둘러싼 당내 파열음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동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고 변화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영입 등의 이견을 드러내면서 선대위 구성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문과와 이과의 구분 없이 처음 치러진 올해 수능은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서 어려웠고 전반적으로 변별력에 있는 수능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신청 과정을 거쳐서 오는 29일에 정답이 발표되고 성적은 다음 달 10일에 통보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2월에 열리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선수단을 파견하겠지만 공식 사절단은 보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도 0시 기준 3,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부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2,68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대 최다를 기록한 전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288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500명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이 사실상 거의 다 찼다는 겁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괜찮다고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지난 5주 동안 병상을 기다리다가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감염자가 38명에 이릅니다. 네, 돌파 감염이 이미 늘면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었지만 대응이 너무 늦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병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데 대한 정부 대책이 오늘 나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60대 확진자 A씨가 지난달 21일 새벽 숨졌습니다. 집에서 치료를 받다 갑자기 상태가 나빠진 겁니다. 신고는 제때 했는데 구급차도 병상 배정도 늦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셨대요. 그냥 환자분께서 확진자라고 하니 그 바깥으로 우선 상황만 우선 봐라. 전담구급대가 도착하니까 대기를 해라라고. 그런데 병상을 찾지 못해 숨진 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JTBC가 입수한 정부 내부 문서를 보면 최근 한 달 동안 38명의 확진자가 병상 배정 전에 숨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전 한 달 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6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27명은 요양병원, 5명은 다른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1번 환자가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숨진 건 6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숨진 사람이 많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 서울은 80%를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 비상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직은 조금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슬아슬한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수도권은. 근데 이제 비수도권까지 전체적으로 하면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병상을 내놓으라며 행정명령만 내리는 건 한계가 분명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해 기다리는 사람만 전국에 420명이 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시간을 끌면 숨지는 사람이 크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어제 결국 철회했습니다. 지난달 29일 1인당 30에서 50만 원 추가 지급을 주장한 지 20일 만입니다. 초과 세금 수입을 활용한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과 정부가 전국민 지급에 강하게 반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대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 보상과 지원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김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입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제 주장을 접고 정부와 야당 그리고 당이 신속하고 또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에 신속하게 지원하자고 했습니다. 지원받는 보상액 또는 지원액도 좀 올려서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입은 엄청난 피해의 좀 일부라도 신속하게 보전받을 수 있기를. 선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습니다. 지역화폐를 올해 배정된 21조보다 더 발행하고 현재 10만 원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도 대폭 올리는 방식입니다. 재원도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7월 이후 추가로 거둔 세금 19조 원을 신속하게 집행하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에게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민주당과 기재부가 기싸움을 벌인 것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고집에서 비롯된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들은 혼란을 겪었고 민주당과 기재부는 낯뜨거운 싸움을 벌였습니다. 아쉽다가 아닌 죄송하다가 먼저여야 합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선거대책위원회를 둘러싼 당내 파열음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동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고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비대하고 느리고 현장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영입 등의 이견을 드러내면서 선대위 구성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선대위 개혁을 요구했던 민주당 초선 의원들. 그중 이탄희 의원은 자신의 선대위 위원장직을 반납했습니다. 비상한 속도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의미와 함께 당 선대위를 현장성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전면 배치하는 방식으로. 황운하 의원도 JTBC와의 통화에서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면담한 초선 의원들은 일정과 메시지 기획력 부족 등을 지적하며 선대위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속도가 매우 좀 떨어진다. 반응이 조금 이제 예민하지 못하다. 여러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로서는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선대위를 띄우지 못한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후보와 총괄 선대위원장에 유력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이견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윤 후보는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만나 외연 확장을 맡을 별도의 위원회를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기구만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이 몇 사람 들어간다고 해서 국민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요. 윤 후보가 뜻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당원들이나 당 관계자는 아니어도 밖에서 도와주는 분들, 이런 많은 분들이 도대체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이 선거를 도와주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도 거론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윤 후보 측은 김 전 위원장과 이견을 조정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선 때 당의 살림을 맡을 당 사무총장은 사선의 권성동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윤 후보의 중마고우인 권 의원은 후보 비서실장이 된 지 열흘 만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어제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 수능에 비해 대체로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당초 수능 출제위원들은 평이하게 출제했다고 밝혔지만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수험생들이 느낀 체감 난이도는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충분한 변별력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정확한 위치와 등급을 파악하지 못해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뒤 다음 달 10일 성적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유효환 기자입니다. 내년도 수능 시험의 예상 등급 컷이 공개됐습니다. 국어와 수학 영역 모두 1등급 커트라인이 원점수 기준으로 80점대에서 형성됐습니다. 작년 수능과 비교해 대체로 어려웠다는 분석입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변별력 있는 문항이 출제됐고요. 학생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추론적 사고를 많이 전개해야 되는 문제를 포함함으로써 수능 시험 체감 난이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3.8%가 매우 어려웠다, 19.2%가 약간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90% 이상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겁니다. 지난 6월과 9월 모의평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격차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이번 수능 난이도에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차례 시행된 모의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부에선 어떤 선택 과목을 택했느냐에 따라 점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수학 영역에서는 문과 학생들이 많이 고른 확률과 통계 과목이 이과 학생들이 많이 치른 미적분 기하 과목보다 표준 점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갈리면서 정시에서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할 가능성도 커진 겁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수시 전형에 적극적으로 응시해야 할 필요성도 생겼습니다. 시험 변별력이 커지면서 최상위권과 비교해 기대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오는 29일 정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능 성적은 다음 달 10일 수험생에게 통보됩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이번 수능 시험의 당초 지원자 수는 50만 9천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을 치른 학생은 45만 2천여 명으로 10%가량이 나름의 사정과 이유로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은 어제도 필적 확인을 위한 문구를 똑같이 적었는데 열심히 공부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도 힘겹게 싸워야 했던 학생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됐을 한 수녀의 기도문과 같은 식구였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렀거나 치르지 않았거나 또는 대학 대신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우리 모든 학생들의 멋진 비상을 응원합니다. 이선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는 이 12글자였습니다. 어느 날 비로소 큰 숲을 이루게 될 묘목들, 넓은 하늘로의 비상을 꿈꾸며 갓 태어난 어린 새들.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담은 이혜인 수녀의 시집 작은 기도에 수록된 시입니다. 내가 쓴 시가 아닌 줄 알았더니 하도 오랜만에 만나는 구절이라서 모든 수능생이 이걸 썼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슴이 막 울렁거리더라니까. 내내 마스크를 쓰고 가슴 졸였던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제 넓은 하늘로 날아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시험을 아직 이렇게 쓰는데 종을 막 쳐갖고 막 불안한 그런 꿈을 아직도 꾸거든요. 정말 그렇게 힘들면 나한테 편지라도 써라 이렇게 하고 싶을 만큼 굉장히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필적 확인 문구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2006년 도입됐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시험을 쳐야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라며 지난해에는 나태주 시인의 사랑시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포항 지진으로 수능이 한 주 연기된 2017년엔 큰 바다, 넓은 하늘을 우리는 가졌노라. 이 문장이 논란 수험생들의 긴장을 풀어줬습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동시에 수험생들을 위로할 수 있는 문구이되 필체가 드러나는 리을, 미음, 비읍이 2번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매 시간 또박또박 적어내려가야 하는 필적 확인 문구. 같은 해 시험을 치른 또래들의 동질감을 확인하는 한편 재치 있는 패러디로도 기억됩니다. 57년 전 수녀가 됐고 13년 전 직장암 수술을 받았던 76시인은 수험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이렇게 함께 살아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참 장하다. 그리고 시험을 잘 쳤든 못 쳤든 이렇게 쳤다는 것만 해도 훌륭하다. JTBC 이선화입니다. 네, 미중 정상 간의 정식 회담이 있은 후에 내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이 공식 사절단을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었습니다.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경고성 차원으로 알려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실제 이렇게 된다면 우리와도 또 연결이 됩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ir, do you support a diplomatic boycott of the Beijing Olympics? Something we're considering. 경기에는 참여하겠지만 개막식에는 공식 사절단을 보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미국 정치권과 진보단체 일각에선 보이콧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 우려 때문입니다. We have serious concerns about the human rights abuses we've seen in Xinjiang.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지 사흘 만입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이 보이콧 결정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정상회담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결정 여부에 따라 정상회담 후속 조치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과 북미 관계 개선의 계기를 모색하려던 한국 정부의 구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두 나라 정상이 만나도 미국과 중국 간의 그간의 갈등이 그렇게 쉽게 풀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소식이었는데요. 두 나라의 충돌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압박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건 반도체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는 첨단 설비입니다. 반도체 원판이 웨이퍼에 강한 빛을 쬐어서 회로를 그리는 장비로 반도체 장비 분야 세계 2위 기업인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생산합니다. 한 대당 가격만 1,500억 원인데 SK하이닉스는 한국 이천과 중국 동부 우시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서 이 장비를 들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이 공개적으로 반대에 나섰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의 기술이 중국군의 현대화를 돕는 최첨단 반도체에 쓰이지 않도록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닉스가 도입하려는 장비가 자칫 중국군의 첨단 무기 생산에 이용되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근거로 든 건 미국의 전통 우방 40여 개국이 참여한 바세나르 협정입니다. 테러 국가 적성국에 전략 물자나 기술을 수출하는 걸 통제하기 위한 건데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미국은 중국에 첨단 장비를 판매하면 이 협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에 장비를 들이면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0여 개 국가가 한국의 각종 첨단 장비 공급을 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네덜란드도 이 협정을 준수해 2019년 6월 이후 중국 기업에 노광 장비를 파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피터 베닝크 ASML CEO가 2,500억 원가량의 투자를 위해 한국을 찾은 상황.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도 곤혹스러워합니다.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가 신규 D램을 중국에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은 우리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일단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선에서 향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어제 전체 회의에서 여야가 대장동 방지법 상정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상정을 막는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대로 의논할 시간도 없이 밀어붙인다고 맞서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파행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건 없는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등의 의혹과 관련해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특검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과도한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이유로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을 거부했는데 서욱 국방부 장관이 어제 울릉도를 방문했습니다.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방문이 오래전부터 계획돼 있던 일정이라며 일본의 반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집값이 확실히 안정세로 접어드는 길목에 있다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말을 했습니다. 하방 압력이 강해질 것이라면서 서둘러 집을 사라고 권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집값 추이는 공급과 금융의 문제에 달려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가 직접 반도체 사업에 뛰어듭니다. 미국의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포드 차량에 특화된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면서 업계 전반에 걸친 반도체 공급량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최대한 빨리 현장에 반영되게 하려고 정부가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휘발유 리터당 가격이 1,500원대로 내려간 주유소도 있습니다. 시행된 지 7일이었던 어제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700원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2시 35분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흑산도에서 남남서쪽으로 109km 떨어진 곳으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 저녁 산불이 발생했던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에서 어제 또다시 불이 났습니다. 오후 6시쯤 산 정상 부근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이 이틀 연속 발생한 산불에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에는 경남 거제시의 산업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안에 폐기물이 많아서 2시간 만에 겨우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건물 한 동이 모두 탔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스님들이 동안거에 들어갑니다. 석 달 동안 참선 수행에 전념하게 되는데 전국 선원 100여 곳에서 2,000명가량의 스님들이 참여를 합니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수 김건모 씨가 수사가 시작되고 거의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검찰이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월식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저녁 6시쯤에 달의 97%가량이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마지막 우주쇼입니다. 전국 곳곳의 천문대에서 관측 행사가 이어집니다. 네,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고 있고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김부겸 총리가 오늘 수도권 병원장들과 만납니다. 병상 확보 대책을 중점으로 한 정부의 의료 대응 강화 방안도 오늘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임신 중인 노동자도 오늘부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횟수에 제한 없이 나눠서 사용할 수 있고 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이 됩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났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해서 구속 기소됐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7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 안팎으로 나올 거라고 하고요. 특히 중환자와 관련해서 고비를 맞고 있다는 현장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드 코로나에 먼저 들어갔던 유럽 나라들도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확진자가 역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그래서 조치들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요? 네, 독일 질병관리청이 현지 시간 어제 신규 확진자가 6만 5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하루 확진자가 6만 명을 넘긴 것은 처음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16개 주지사들과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네덜란드에서도 17일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을 넘기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인구는 900만 명인데 어제 1만 5천여 명을 기록해서 역시 역대 최고입니다. 벨기에는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마스크 착용을 확대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그리스와 체코 등은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의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합니다. 로타 빌러 독일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장은 지금 대응하지 않는다면 끔찍한 크리스마스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벨라루스가 보낸 난민들을 둘러싼 관련국들의 충돌 소식이 오늘도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유럽연합 국가들을 비난했네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 국가들이 벨라루스, 폴란드 국경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Нельзя не видеть также, что западные страны используют миграционный кризис на белорусско-польской границе как новый повод для напряжения в нашем близком для нас регионе, для давления на Минск. 네, 벨라루스에 모여든 중동 출신의 난민 수천 명이 폴란드가 문을 열어준다는 소문을 듣고 국경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연합은 벨라루스가 러시아와 짜고 난민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를 받아서 오히려 역공을 취한 겁니다. 한편 폴란드 국경에서 유럽연합에 들어가는 데 실패한 이라크 난민 수백 명이 여객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난민들은 국경에서 너무 많은 공포를 느꼈다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이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나온 게 있죠? 네, 프랑스 상원이 현지 시간 어제 찬성 33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동물학대 근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앞으로 2년 안에 야생동물 공연이 금지됩니다. 돌고래 쇼는 5년 안에 막을 내려야 됩니다. 7년 뒤에는 야생동물 소유도 안 됩니다. 강아지나 새끼 고양이 판매도 금지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로이크 의원은 언젠가는 사냥이나 소싸움 같은 민감한 문제들도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네,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소식인데요. 김만배 씨 말고 또 한 명의 전직 언론인인 배모 씨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천화동인 7호의 소유주고 1,000만 원 투자에 120억 원을 배당받았는데요. 대장동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은 총 7개입니다. 대장동 사업을 통해 각각 최소 100억 원에서 1,0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이 중 120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천화동인 7호의 소유주 배모 씨가 어제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배 씨는 한 방송사에 근무하다 김만배 씨가 일하던 언론사로 옮겨 후임 법조팀장으로 일했습니다. 김 씨는 배 씨를 통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처음 소개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핵심은 배 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 민간 개발업자들은 배 씨가 2009년부터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자로 일하며 만난 인맥을 동원해 인허가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도곡동의 한 아파트를 30억 원에 사들이고 8월에는 부산의 건물 및 토지 74억 원을 구입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에 도움을 주고 배당금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천대유 측은 배 씨가 남욱 변호사에 투자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신 천화동인 지분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씨 측도 대장동 사업에는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오늘 새벽 0시 45분쯤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 방향 구안터널 안에서 화물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앞서 가던 6.5톤 화물차를 뒤따르던 2.5톤 화물차가 들이받았는데 이 충격으로 2.5톤 화물차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앞 차량이 서행하는 걸 뒤따르던 운전자가 인식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 오늘로 19일째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어젯밤 9시까지 2,68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오늘 0시 기준으로 따지면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0시 기준 확진자는 3,292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감염 양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이틀째 500명을 넘어섰고 지난 5주 동안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확진자가 38명에 이릅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위드 코로나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예, 물론 예상했던 바입니다만 지금 이런 확산세가 지금으로 그치지 않고 네. 서유럽 지금의 상황처럼 서유럽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병의 또 사망자의 50% 차지하는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다. 같은 양상으로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환자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가 이틀째 500명을 넘어섰고요. 지난 5주 동안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채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확진자가 38명이나 됩니다. 지금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 점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중증 환자 치료부터 일반 그 전담병원 또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에서 이르기까지 전체 상황에서 모든 의료기관에서 네. 환자가 지금 적체된 상황이고요. 병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명의 그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사망하신 분 중에 특히 주목할 것은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의 사망자가 26명이죠. 27분이네요. 대부분 고령자하고 또 코로나로 인한 중증 환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 전체 발생 양상에서도 이 부분이 드러나는데 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17%에서 18% 차지했는데 지금 거의 37%, 38%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여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그것이 사망자의 발생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를 넘어섰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이미 80%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뭐 이런 입장인데 이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적인 지표만 자꾸 보면은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 숫자 노름에 불구하고요. 네. 결국 수도권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구나 모든 중증 환자가 다 모여 있는 곳이 수도권에서 이 중증 환자 이 전담 병상 수, 중환자 치료 병상 수가 80%라고 그러면 아마 시민 여러분께서는 아직 20% 남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80%면 거의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서울시의 경우에 이 환자가 병상을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매일 연일에서 600명이 넘게 하루 이상 집에서 혹은 해당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서울시가 지금 병상수를 배정을 안 한 거 아닙니다. 네. 시립병원 4곳, 그다음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이 모든 곳에 시립병원은 전수 병원을 다 코로나 병상으로 쓰고 있고요. 적십자병원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기 병상 이 환자 수가 600명이 넘어가는 정도면 심각한 적재 상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고 병상도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동안에 뭐 예측이 됐었고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일까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네, 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이렇게 증가할 건 당연히 환자 수 증가할 게 예상했고요. 이 병상수 부족과 병상수 확대에 대한 부분에서 의료계와 협의하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계획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차질이 생겨서 그 부분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적으로 부족한 점은 분명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시급히 보완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네, 정부가 5단계로 나눈 위험도 평가 지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표에 따르면 전국의 위험도는 여전히 낮은 단계이고요. 수도권은 5단계 중 3단계 중간입니다. 뭐 이 지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도 의아해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치료 상황과 사망자가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증도밖에 안 되고 전국적으로 낮은 위험도라는 게 좀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는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매우 의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주일간의 주간 상황을 평가한 위험도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실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위험도 지표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질병청이 그런 입장을 보이면서 지금 중환자 치료 병상수나 이 치료 체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건 정부 부처 간에 질병청과 보건복지부 혹은 중대본과 중수본 간에 이 정확하게 현재 상황이 뭐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음으로 혼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병상수 확보는 보건복지부의 일입니다. 중수본의 일이고요. 질병청은 병상 확보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서 정부 간 부처 내에 코로나19 대책 서로 감시와 견제와 모니터링과 조정 기능이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고 이 부분에서 결국 바깥에서 얘기해야만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는 부분은 매우 좀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겠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매우 큽니다. 네, 그만큼 심각하고 우려스럽다면 교수님께서는요. 위드 코로나를 조만간 중단하는 비상조치 서킷 브레이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고요. 물론 전국적으로 이러한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냐 혹은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지역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그런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네. 그러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위드 코로나를 유지하면서 위험도를 낮출 방안은 없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벌써 수차례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에 가장 큰 것이 추가 접종을 확대해서 지금 이 모든 일은 이 백신의 효과가 떨어져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네. 서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추가 접종을 확대해서 감염 확산을 막는 것에서 것과 중증 환자를 예방하는 것, 그다음에 이 중환자 병상이라든지 치료 병상 수를 대폭 신속하게 과감하게 확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거 선결 과제이고 해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병상을 서둘러서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부스터샷.
추가 접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50대와 60대의 경우에만 부스터샷의 접종 간격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미만 40대 이하의 성인들이라든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백신, 부스터샷에 대해서도 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백신 확보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백신이 지금 확보가 좀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크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은 50대 이상, 그중에서 60대 이상의 추가 부스터샷 접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청소년에서는 부스터샷보다는 접종이 아직 안 된 청소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접종을 확대해 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또 굉장히 큰 수단이고 또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요. 정부가 서둘러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국내 요금을 올린 넷플릭스를 두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망 이용료를 내지 않겠다고 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기도 한 상황에서 나온 이용료 인상입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넷플릭스는 일단 어제 신규 가입자부터 구독료를 올려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가입자에겐 다음 결제일부터 오른 구독료를 청구합니다. 2명이 이용할 수 있는 스탠다드 요금제는 월 12,000원에서 13,500원, 4명이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은 월 14,500원에서 1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각각 12.5%, 17.2% 인상된 가격입니다. 국내 넷플릭스 가입자는 330만 명인데 최대 4명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용자는 훨씬 많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진출 후 5년 10개월 만에 첫 인상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넷플릭스에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도 그것 때문에 계속 보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보고 있어요. 계속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콘텐츠에 한계도 있는 것 같고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일각에선 넷플릭스의 이번 인상이 망 사용료를 놓고 국내 인터넷망 기업과 벌이는 소송전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SK 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인터넷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소송을 걸었는데 1심에선 넷플릭스가 패소했습니다. 망 이용료 문제라던가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있냐라고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요금까지 올린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분통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넷플릭스는 작품의 양적, 질적 수준을 올리고 오징어 게임같이 뛰어난 한국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구독료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사단법인 위스타트와 PM 인터내셔널 코리아가 협약을 맺고 취약계층 어린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특히 초등생 40여 명이 초대돼서 임직원들과 함께 오늘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어린이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만남이 줄었던 아이들은 레크레이션 등에 참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PM 인터내셔널 코리아와 위스타트는 앞으로 취약계층 어린이에 대해서 인성교육과 야외 활동을 포함해서 다양한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낮 기온이 서울 17도, 대전 18도, 대구 19도로 평년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중부지방에서는 낮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된 곳도 있는데 중서부 지방과 경상북도입니다. 내일 토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에 전국에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